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침에 한 장 덜 했던 거 있죠? 계암이, 불계암이, 사사시죠. 계암이, 불계암이부터 시작을 해보고요. 자. 계암이, 불계암이 얼른 하고 윤선도 작품 하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 작품도 얼른 해야 돼가지고 빡빡하게 해야 겨우 시간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암이, 불계암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암이는 개미예요, 개미. 엔트. 계암이, 불계암이. 잔등이 똑 부러진 불계암이. 개미? 개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개미라고 합시다. 개미가 다리 6개 맞죠? 곤충이 다리가 6개죠. 생물을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는 아까침에 그림을 그리는데 다리 12개 그렸어. 너무 이상하더라고. 자, 여기는 뭐 잔등, 여기 잔등이 똑 부러져 버린 불계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개미에게 앞발에는 정종은 이제 피부병을 말해요. 앞발에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는 종기도 피부병 중에 하나죠. 뒷발에 종기가 나고 그런 불계암이. 광릉은 넓은 언덕을 광릉이라고 합니다. 샘제는 샘고개. 그러니까 넓은 언덕, 샘고개를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가람은 호랑이에요. 허리를 가로로 불어가지고 축혀 들고 북쪽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님이시여. 모든 사람이 온 말, 어떤 말을 하여도 님께서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짐작을 꼭 하여 주세요. 라는 작품입니다. 주제가 뭘까, 이 작품? 자, 먼저 초장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초장은 점층법입니다. 초장은 점층법이에요. 왜 점층법입니까? 계암이, 불계암이, 잔등 똑 부러진 불계암이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점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중장에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미의 앞발에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는 종기가 나. 이거 봐보세요. 여기에 피부병이 날 리가 있어? 여기에 뭐 종기가 날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계속 이어봐봐. 광릉을 또 샘제를 넘어서 아무리 개미가 평생 걸어봤자 광릉을 넘을 수 있을까요? 샘제를 넘을 수 있겠어?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데? 넘기 어렵겠죠? 또 더군다나 호랑이의 허리를 물어가지고 축혀들고 바다를 건넜대. 중장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뻥이에요, 뻥. 중장에서 말은 한마디로 뻥을 말합니다, 뻥. 님이시여, 이런 뻥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님? 아니,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님이 생각해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죠? 자, 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여도 다 믿지 말고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죠? 잘 생각해 주세요. 이 작품이 주제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뻥인지 진짜인지를 잘 구별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님이시여.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맨 위에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차원,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서 윗사람의 고에 바치는 말, 모함 같은 게 되겠죠? 모함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작품도 배워야 알아요, 배워야, 이게 주제구나 알지. 그게 아니면은, 뭔 말이야, 개미가 어쩐다는 거야. 자, 개미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개미 무슨 말? 이게 과장인 이유가 뭘까요? 과장이었나? 말을 해버렸네. 이게 풍자의 이유가 뭐예요? 풍자의 이유가 뭐예요? 과장. 아까 말했잖아. 개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과장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웃음이 유발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설시조 중요한 것들 8개를 꼽아 모았어요. 사설시조 이거 이상으로 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은. 이 정도만 알아도 진짜 충분히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에 아주 굵직한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인 윤선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의 인생을 정철만큼 막 그렇게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윤선도. 지금 살짝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아빠가 선조죠. 정철이 활약했던 때가 선조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지나놓고 선조의 아들 광해군, 인조, 효종, 요때 윤선도가 활약을 해요. 윤선도가 활약을 합니다. 윤선도는 집안이 진짜 부자였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재산 쓰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보냈던 사람이에요.
경제력은 여유가 있는데 정치는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경제력은 있는데 정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 이유가 물론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벼슬을 받긴 하지만은 우리 정철 같은 경우는 동인하고 서인하고 분당 정치가 나뉘어져 있을 때 서인의 편에 서가지고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동인이 파워가 셌기 때문에 맨날 정철이 얻어 터졌어요. 근데 정철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동인이 내려가고 서인이 우세하게 됩니다. 동인은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남인의 윤선도가 끼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서인한테 두들겨 맞아요. 윤선도는 서인이라서 두들겨 맞았고, 정철은 서인이라서 두들겨 맞았고, 윤선도는 남인이어가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유배를 가요. 맨날 서인이 전하 윤선도를 처벌하십시오. 그럼 유배 보내고, 전하 윤선도 안 되겠습니다. 유배 보내고, 맨날 그렇게 유배만 갔던 사람이에요. 유배만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조가 상당히 윤선도를 좋아했어요. 너무나 서인이 파워가 세니까는 윤선도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유배를. 대신에 야 윤선도 조금만 참아. 1년만 참아. 내 1년만 있다가 잠잠해지면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그 윤선도 달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유배를 보낼 때에도 저기 막 구석지에 춥고 먹을 거 없는 그런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상당히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노비도 부릴 수 있게 해줬고요. 자기 사유재산 써가지고는 거기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다 도와줬었습니다. 효종은 인조가 자기 아들인 효종에게 스승님을 데려다줬는데 그 스승님이 윤선도예요. 윤선도를 사부로 모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왕이 된 다음에 아무리 서인들이 처벌을 하라고 윤선도를 처벌하라고 해도 자기 스승님 어떻게 처벌할 것이야. 그러니까 대충 그냥 선도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내가 꼭 불러줄게. 예 알겠습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윤선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윤선도의 작품을 보면은 재산이 많았으니까는 여유로움도 느껴지고요. 왕이 굉장히 많이 편의를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도 써 있습니다. 이런 윤선도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색채들을 삶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냐면은 해남입니다. 해남 땅끝마을이라고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 해남 땅끝마을. 땅끝 맞죠? 땅끝. 가본 적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놀러 한번 가봤다가 그냥 숙박비만 내고 그냥 볼 것도 없이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남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여기에서 조금 아래로 가면은 보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보길도. 윤선도가 여기서 노는 것을 여기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54살에 54살에 만흥이라는 작품을 이 보길도에서 썼고요. 65세에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여기 보길도에서 썼습니다. 우리 뒤에 배울 게 어부사시사예요. 그래서 보길도가 상당히 윤선도하고 관련이 깊은 곳이고요. 보길도를 윤선도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우리 병자호란 터지죠. 병자호란 언제 터져요? 이 인조 때 터집니다. 병자호란이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병자호란이거든요. 병자호란 때 이 남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청나라에게 굴복할 일 없다. 나가서 싸우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윤선도도 그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나아가서 9번 머리 박치게 하고 상전도에 굴욕이 있었잖아요. 그걸 겪고 나니까는 안 되겠어. 도저히 내가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오랑캐에게 항복을 한단 말인가 하고 한양에서 제주도로 제일 멀리 떨어지는 제주도로 가야지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하다 보니까는 되게 이쁜 섬이 있네? 거기가 보길도입니다. 보길도에서 되게 재밌게 신선처럼 살았던 사람이 윤선도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읽어보면서 이해하시면서 작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흥입니다. 만흥. 이제부터 만흥이라는 작품 제목이 보이면은 여러분 머릿속은 딱 한 가지로 바뀌어야 돼요. 만흥? 그러면은 항상 요걸로 사고가 교체가 돼야 됩니다. 만흥은 총 6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6수 빼고 나머지 1수부터 5수가 전부 자연과 속세가 대비되어 있어요. 만흥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만흥. 여기 누구죠? 진혁이. 지금 연성고죠. 연성고 2학기 중간고사에 만흥 나왔었어요. 7번 문제 선택지 3번이었나 2번이었나. 거기에 여기 만흥이 한 수 등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과 속세가 대비되어서 얘를 긍정하고 얘를 부정하겠죠. 이런 작품으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수 봅시다. 첫 번째 수 1수. 산과 물 사이에 바위 아래에 띠집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안분지족 말하는 것이지. 안분지족. 자연 속에다가 초가집을 지어놓고서는 나는 자연과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데 남들이 비웃어. 하지만 어리석고 시골뜨기 나의 생각에는 그 정도면 내 분수에 맞는 삶인 것 같아 라는 작품입니다. 안분지족, 비니무원, 안빈낙도, 자연친화 다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작품이 1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자연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속세를 상징하는 단어에다가 세모를 쳐보시면 좋겠네요. 뭐 있어요? 빨리 쳐봐. 동그라미 쳐봐. 자연 상징하는 단어 뭐 있어? 산수, 바위, 띠집. 그 다음에 세모 어디다 치면 될까요? 진영이 세모 어디다 치면 되겠어요? 남들에다가 세모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로 넘어가죠.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로라. 바위 끝과 물가에 앉아가지고 실컷 논이로라. 그렇게 노는 것 이외에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여남은 뭐 다른 남은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남은 일, 다른 남은 일들을 내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자, 동그라미와 세모 쳐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는 보리밥, 풋나물, 바위 끝, 물가. 세모는 일, 그 남은 남은 일. 그 남은 남은 일은 뭘까요? 뭐 부귀, 공명, 여자, 다 이런 거 아닐까? 들이 속세에 해당하는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수가 연속고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삼수 어마어마하게 틀렸던 문제였었죠. 어마어마하게 틀렸습니다. 진짜. 읽어봅시다.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님이 돌아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것보다 더 크겠느냐. 말씀도 산이 나에게 말씀도 웃음도 짓지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동그라미 어디다 치면 될까요? 산 왜에다 치면 되겠죠? 세모는 어디다 치면 되겠습니까? 님에다 치면 됩니다.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들 나는 산을 바라보는 게 더 좋다. 말씀하지 않고 웃음 짓지 아니하여도 나는 산을 못내 좋아하겠노라. 이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면은 이 사랑이나 이별의 그리움 이걸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리워하는 님이 나오니까는 그 사랑 이별 그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주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만응이라고 보면은 자연, 속세 나눌 줄 아셔야 되고요. 자연과 속세를 따로 나누어서 찾을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수에서 나오는 거 하나 더 보이냐면은 이심전심. 산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에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무라일체까지. 알아두면 되는 게 삼수였습니다. 이심전심, 무라일체예요. 자, 사수로 가겠습니다. 사수. 누구셔는 누가입니다. 누군가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가리켜서 삼공이라고 합니다. 삼정승을 말해요. 누군가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만승보다 더 낫더라. 만승이 뭐예요? 황제를 가리킵니다. 황제. 만승 황제예요. 만대의 수레를 만승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재산을 가질 수, 축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만 개의 수레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황제만 법으로 만 대의 수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승은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연에서 사는 사람이 뭐보다 좋다? 황제보다 좋더라.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이제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이제로 헤아려 보니 소부 허유가 야가 빠졌더라.
혹시 소부호유가 누군지 아시나요? 소부호유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소부호유는 욕심이 없는 사람. 그 고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임금으로 기억하거든요. 중국의 전설 속의 임금인데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고 싶어. 자기 이제 늙었으니까 자기 다음 황제를 정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여러분들 제일 능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하들이 찾아보니까는 허유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허유. 그래서 전화 허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럼 가볼까? 하고 허유한테 가가지고는 당신 내 다음 때 황제가 될 생각은 없나요? 황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니 허유가 뭐라고 그래요? 싫다고. 무슨 내가 황제를 하냐고. 난 그런 거에 관심도 없다고. 가시오.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좀 알았다고 하고 이제 요임금이 돌아가고 허유는 자기 앞에 흐르고 있는 강물에 가가지고는 귀를 빡빡 씻어요. 귀를. 에이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어. 뭐 황제 더러워. 이러고 귀를 빡빡 씻습니다. 근데 더러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기가 소를 끌고 와가지고 소 물 먹이고 있었던 소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부가 허유를 보고 응? 왜 이렇게 귀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오? 왜 이렇게 귀를 빡빡 씻어요? 그러고 보니까 허유가 나한테 황제를 하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귀를 씻는다고 하니까 뭐야 내가 그렇게 더러운 물을 소한테 먹이고 있었어? 소 다 치우고 이러면서 소부하고 허유하고 손을 잡고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이 없이 자연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부와 허유가 있어요. 과거에 지조와 절기를 상징한 인물로 백이와 숙제가 있었잖아요. 이재, 백이와 숙제. 소부와 허유는 욕심이 없는 사람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부와 허유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주 야가 빠진 놈들이더라. 이거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기가 자연 속에 살아보니까는 황제보다 자연이 더 좋아. 소부 허유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욕심 많은 놈들이었어.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 자기 둘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임천한응이, 임천은 숲을 임자에 샘천자인데 두 개 합쳐서 자연이라고 읽어야 되죠. 자연. 아마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흠치가 비길 곳이 없구나. 자연 친화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세모 어디다 칠까요? 삼공, 만승. 그 다음 동그라미는? 임천한응, 그 다음에 소부허유. 이렇게 두 개 치면 되겠죠. 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격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를 하나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주인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인간 만사 세모, 강산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육수. 육수는 이제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일수부터 오수하고 성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죠.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이처럼 무어 있겠느냐. 임금의 은혜를 더욱더 알겠구나. 아무리 그 은혜를 갚고자 해도 헤아릴 수가 없도다. 자, 말했죠? 인조하고 표종이 상당히 은선도를 많이 봐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말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넘어갈게요. 잘 기억해야 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어부사시다. 얼른 끝내고 갑시다. 사대부들이 지은 작품들 중에서는 어부가 정말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최초로 나오는 어부는 중국의 굴원이라는 시인이 자기가 썼던 시에서 어부를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 사대부들은 그 어부를 사용해가지고 패러디한 작품들을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서는 조선 전기에 이현보라는 사람이 썼던 어부사가 있었고요. 조선 후기에는 여기에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씁니다. 형님 기억나십니까? 이 구런의 작품에서 나오는 어부의 성격이 뭐라고요? 가오옹이긴 한데 태도가 어때요? 태도가 어때요? 유유자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태평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불원의 시에서 나오는 어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어부들이 유유자적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제 어부들은 어때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 오늘 하루 어떻게 벌어먹고 내일 어떻게 벌어먹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부가 아니라 이런 어부들을 가짜 어부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부사시사 제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사시라는 말이 보이면은 사계절이라는 말로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어부가 유유자적한 태도를 지닌 어부가 사계절을 누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총 40수로 이루어져 있는 엄청나게 긴 작품입니다. 40수. 네 계절을 40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봄부터 10수, 여름 10수, 가을 10수, 겨울 10수 이렇게 40수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각 수들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출항, 배를 탄 어부가 출항하는 장면이 있고요. 중간에 가면은 항해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마지막은 귀항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즉 1수부터 10수까지는 항해,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작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점. 이 항해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특이해요. 뭘 사용하냐면은 후렴구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조에서도 후렴구가 붙어있는 시조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후렴구를 통해서 이 항해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후렴구를 통해서 항해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항해 과정 4번이 드러나 있겠죠. 자, 이거 알고 작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건 춘사 10번이네요. 봄 춘자에 10번이 쓰여있기 때문에 봄에 배가 들어오는 과정, 맨 마지막에 배가 들어오는 과정이 쓰여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또 없겠느냐, 봄 밤이 몇 던 세리, 몇 던 세리는 저도 찾아봐서 아는데 얼마나 가겠느냐입니다. 봄 밤이 얼마나 가겠느냐, 얼마나 길겠느냐, 얼마나 길겠느냐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배가 들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아쉬워 죽겠는 거예요. 아, 들어가기 싫은데? 그럼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봄밤이 얼마나 내일이 또 없겠어? 봄밤이 얼마나 길겠어? 조금만 지나면 또 아침이 밝으니까는 그때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겠죠. 내일이 또 없겠느냐? 봄밤이 얼마나 길겠느냐? 곧 있으면 아침이 올 거야. 배 붙여라, 배 붙여라. 어디에 붙이라고요? 항구에 붙이라는 거겠지. 배를 기양하는 장면이 지금 후렴구 배 붙여라, 배 붙여라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낫때, 낫때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를 지팡이 삼고 시비를 찾아가자. 시비는 외워둬야 됩니다. 시비는 초가집의 대문을 말해요. 초가집의 대문. 정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초가집 대문을 말합니다. 시비. 낚싯대를 지팡이 삼고 우리 집 대문으로 찾아가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이것도 후렴구인데요. 이 녀석은 항해 과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끼익 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 의성어예요. 의성어. 끼익 하는 것을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의성어를 표현한 거예요. 의성어. 의성어입니다. 음성상징어 의성어라고 쓰시면 돼요. 어부의 생애는 이렁저렁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충대충 지내면 되는구나. 아니라고요. 어부는 이렇게 지내지 않아요. 실제 어부가 아니죠. 가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추천에 있는 기역도 후렴구고 니은도 후렴구인데 기역은 항해 과정을 나타내는 후렴구, 니은은 뭐예요? 어떤 흥취를 돋우는 의성어로 이루어진 후렴구입니다. 기역, 니은 밑줄 쳐져 있는 이유는 그걸 구별하라고 밑줄을 쳐져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하와사 3번. 여름 부분에서 출항의 초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출항을 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람잎에, 마른 풀잎에.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마른 풀잎에 바람이 부니. 봉창은 배에 난 창문이다. 배에 있는 창문을 봉창이라고 해요. 마른 풀잎에 바람이 부니. 배의 창문이 아주 서늘하구나. 돛 달아라. 돛이 뭐예요? 돛. 이거잖아요. 이거. 돛.
이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배로 집어 넣어야 이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니까 돛 달아라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돛 달아라, 빨리 이제 출항을 하자. 여름바람이 일정하게 불겠느냐. 여름바람의 방향이 일정하겠느냐. 가는 대로,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두어라. 배를 그냥 두어라. 찌국청 어서 와. 북쪽에 있는 폭포, 남쪽에 있는 강이 어디 안이 좋겠느냐.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북쪽으로 가는 대로, 남쪽으로 가는 대로 그냥 그거 보고 살자. 유유자적하는 태도가 여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이제 다로 가겠습니다. 추사 1번은 진짜로 출항을 딱 할 때네요. 출항을 딱 할 때. 물은 속세를 의미합니다. 물은 속세. 속세 바깥을 물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에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러냐. 자연에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가 바로 배 띄워라죠. 야, 어부의 생애가 가장 좋으니까 빨리 배 띄워라. 그래 하고 어부 할 거 아니야. 빨리 배 띄워라. 넘깁시다. 어옹이 어부입니다. 어부를 비웃지 말아라. 유명한 그림마다 다 그려져 있더라. 이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야, 어부의 생애 비웃지 마. 얼마나 어부의 생애가 좋은 거면은 좋은 그림, 유명한 그림마다 다 어부가 그려져 있겠어. 어부가 최고야. 나의 삶이 아주 최고라는 자부심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찌국청 어사와. 사계절 흠취가 한 가지로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추강, 가을강이 으뜸이라. 그러니까 빨리 배 띄워가지고 나가 놀자. 이게 추사 1번이었습니다. 동사 4번. 이제는 항해 중에 있겠네요. 바다 가운데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겨울이에요.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치입니다. 경치가 달라졌구나. 완전히 달라졌구나. 여러분도 진짜 그 눈이 지금 막 한 3cm, 5cm, 7cm 오고 하지만은 진짜 옛날에는 1m 오고 했단 말이에요. 눈이 진짜 1m 눈이 오면은 세상이 달라져요. 뭐 세상에 위에다가 생크림 부어놓은 것 같아요. 딱 생크림 부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변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지금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어라 노저어라예요. 저어라 지금 바다 위에 있는 모습이네요. 앞에는 만경, 유리. 만경은 넓은 바다를 의미하고요. 유리는 지금 여기는 유리입니다. 유리. 그러니까 넓은 바다가 마치 유리처럼 반짝반짝 평평하구나. 겨울바다를 진짜 가보면은 파도가 거의 없어요. 파도는 여름에 많이 치고 차가운 겨울일수록 바다가 파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었어요. 1년 동안 군대에서 바다를 봤기 때문에 보면 겨울에는 진짜 반짝반짝 이쁩니다. 되게 이뻐요. 자, 앞에는 만경 유리, 뒤에는 천척 옥산.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되어 있는 산을 옥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계인가 불계인가. 선계는 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일 것이고요. 불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겠죠. 여기가 천국인가? 인간계가 아닌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경탄, 예찬 이런 태도가 느껴지는 마지막 동사 4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도 끝내고 지금까지 이어서 특강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많은 거 배웠어요. 다 잊어버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강이죠. 준혁이한테 특강 이야기 안 했나? 아까 이야기 했구나. 제가 금요일 6시부터 7시 반,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 그 두 타임을 열 거예요. 학기 중에 두 타임 열어서 현대시 하죠. 현대시. 고전 논문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 교과서 이외에 나오는 현대시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좀 중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수업 운영할 생각이에요. 정규 수업 때도 하긴 할 거야. 정규 수업 때도 한 3주 동안 15에서 18작품 정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적잖아요. 특강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배울 만한 것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작품을 좀 여러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형님 고생하셨어요. 잘 가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숙제 어떻게 할 거야?